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132쪽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어지는 경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해서 이제 우리 전체 실무편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월, 12월 입문 과정을 출발해서 이제 출제됐던 비율대로 법령에 관련되는 것 70% 공부하셨습니다. 어쨌든 초반기에는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짧은 단원에서 많은 문제가 나옴으로써 점수 확보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법령을 70% 정도 공부하셨다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약 15%입니다. 7문제 정도 최소한 예상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관련되는 실무 15% 정도 출제합니다. 7문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점수를 받는 단원, 초반기 학습 전략은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법령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3, 4월쯤 가면 다른 과목들의 솜씨도 같이 올라오시겠죠. 그러면 그때 관련되는 실무들, 명의신탁에 관한 것, 그리고 등기, 지적, 세법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우리 실무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12월 마무리 수업으로서 이제 실무편에서 상가와 경매, 그리고 매수 신청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빠르게 그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자, 교재 132페이지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명 상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는 만들어진 지가 약 40여 년이 됐습니다. 많은 판례, 사례 또 관련되는 조문들이 연결이 되었으니까 주택임대차를 여러분들은 특별히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개정된 사항도 잘 보시라고 강조도 했고, 또 앞으로 기본 수업, 심화학습 계속 강조할 겁니다. 지금 이어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민법에서도 한 문제, 또 두 문제를 관리하는 시간인데, 민법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실무편에서는 상가를 현장에서 만나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해볼 겁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출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하고 차이가 뭐냐, 거기에 시험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다른 점의 의미를 잘 가져보시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도 제목만 가지고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상가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자, 그럼 상가가 뭘까요?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보통 상가는 영업하는 집, 장사하는 곳,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우리 상가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뭐 정문 앞에 가면 떡볶이집, 이렇게 구멍가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 영업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을 하지만 뭐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하는 집 잘 없을걸요? 그러면 그런 영업하는 집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 영업하는 집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인데, 어쩌면 상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132페이지 제일 하단,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사업자 등록 밑줄 딱 긋고, 자, 이때 상가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액 동그라미 하시고, 환산보증금액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서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주거용 건물로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 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도 살림만 살면 보호를 해줬다면,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보증금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출발하는 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교재 133페이지 상단에 표가 있습니다. 자, 거기 2018년 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밑에 2019년 4월 2일 찾았습니까? 자, 2019년 4월 1일이면 작년이네, 그죠? 지금이 2020년 12월이니까. 자, 그래서 2019년 4월 2일 밑에다가 현재 적어놓고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2일부터 현재는 이렇다. 현재는 어떻다고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은 이런 규정이 없었죠. 자, 서울은 9억 이하일 때 보증받습니다. 바로 밑에 수도권 중 과밀권역,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을 과밀권이랍니다. 과밀권역은 6억 9천, 6.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습니다. 여기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5억 4천 돼 있죠. 5억 4천 이하일 때만 보호받고, 이 나머지 광역시 말고 기타 지역, 우리말로 외갓집 동네는 얼마? 3억 7천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데, 이 숫자가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 보호됩니다. 과밀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니까 다 몰라도 서울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서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9억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데, 바로 밑에 과밀권에 보시면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거기 과밀권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보이죠. 봐요. 광역시인데 인천하고 부산은 과밀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무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어디로 들어간다? 과밀권으로서 6억 9천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다. 그거 특별히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이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고 나면요, 어떤 분이 커피 덜덜덜 떨고 와서 질문합니다. 커피 또 왜 덜덜덜 떨고 오는가 하면 중요한 질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식당이 잘 되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그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벌써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상가임대차 잘못 배웠다 느낄 수 있죠.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가르쳐 줘야 기준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질문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럽니다. 아니, 형님이 식당을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도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애매할 수 있죠. 왜? 서울 근교에 가면 이게 경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서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애매할 수는 있어. 그래 또 그것도 이해됐으니까,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질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를 물으면서 어느 지역에서 보증금 얼마입니다를 이야기 안 해주면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를 여러분한테 다시 강조합니다. 자, 서울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권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이니까 좀 부담스럽죠, 숫자가. 그죠? 그래서 과밀권은 6억 9천이니까 6, 9, 광역시 54. 그래 좀 기억하시면 한 세 가지는 눈에 들어오겠죠. 9억, 6, 9, 54, 그리고 3억 7천에 해당될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자, 크게 강조했는데, 표 밑에 동그라미 3번, 월 차임의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만 적용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3번 별표 딱 찍으시고, 지금 이 숫자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이 범위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모두 5가지니까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밑에 갱신요구권 동그라미, 갱신의 특례는 밑줄 긋고, 리얼 권리금의 보호 규정, 3기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표준 계약서는 이 범위를 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이 20억이라도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 첫째 뭐 대항력,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되는 것,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모든 상가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숫자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잘 하려면,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되는 것 밑에 있죠. 동그라미 4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다음만 적용해 준다. 가볍게 줄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성계, 임차권 등기명령, 체단기간의 1년의 보장, 법정갱신,
100분의 5의 정액 청구, 월차임의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이 자체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이에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됩니다. 자, 넘어도 보호해 주는 것, 들어갈 때만 보호해 주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같죠? 주택도 살림만 살면 보호한다 해놓고 뭐 1박 2일 살림사는 펜션, 민박집, 콘도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잖아,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주택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콘도나 민박, 펜션 이런 거라면 상가가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영업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2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자, 우리 주택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야 뭐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주택에 대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주인이 새로 바뀌더라도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3자가 누굽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가에도 대항력부터 있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본함 달아봅시다. 건물을 인도받고 건물 앞에 1번 답니다. 2번 닦아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역시 3번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는 다시 네모 안에 넣어 놓습니다. 자, 대항력이 뭐라고요? 건물을 인도받고, 여러분 주택은 이사 간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상가에 나 이사 들어간다 그런 말 안 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판례는 오전 0시부터다. 이렇게 시간도 줍니다. 대항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힘, 그를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로 밑에 2번.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자, 대항요건의 동그라미, 관할 세무서장도 시험에서는 한 2번 나왔어요. 세무서장에 밑줄 긋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동그라미,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줄 거야 되죠.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자, 주택하고 똑같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이 있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확정 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때 우선 변제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그랬죠. 그죠? 확정자를 딱 찍으면 내 뒤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그때 확정자를 찍어야 되는데 확정자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관할 세무서장. 주택은 어디였죠? 읍면 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이런 거였잖아. 그죠? 이렇게 주택하고 차이 나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합니다. 넘어가서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의 성계입니다. 자, 이런 우선 변제권은 금융기관이 성계를 한다. 공부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전세자금 이런 이자가 대출이 이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높으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야, 우리도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위험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자라도 높게 받겠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로 했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주겠다? 금융기관이 성계를 해주면 먼저 돈을 찾아갈 수 있으면 이자를 낮추어도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성계한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박스 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딱 보니까 1금융권에서만 성계해준다. 그러면서 적었던 것 옆에다가 멤할까요? 신협 X, 마을금고 X, 그 이금융권 등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우선 면제가 성계 똑같습니다. 내려가면 4번 소액 임차인의 범위. 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옆에다가는 역시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적고, 자, 주택하고 똑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기억나시는지요? 대항력은 기본이라 그랬죠. 대항력을 딱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해준다. 최우선 변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를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해줍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대항력에다가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주택에서 소액보증금은 하나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얼마?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 최우선을 해줬다면 상가도 최우선이 있으니까 표가 있죠. 자, 표 내려오면 2014년 1월 1일이라는 표 찾았습니까? 바로 밑에다가 현재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2014년으로부터 15년, 16, 17, 18, 19, 20, 지금 21일을 준비하니까 7년이 됐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숫자는 7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거를 굳이 시험에서 물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벌써 6번이나 걸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가에도 최우선 변제권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서울은 얼마? 봤으니까 기념으로 6,50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봅니다. 그때 약 30%라 그랬죠. 그러면 2,200 이렇게 탁 떨어진다고. 자, 그래서 서울 것은 줄 딱 꺼놓고 하나 기억합시다. 상가는 6,500 이하일 때 2,200이었다면 아까 주택임대차는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는 1억일 때 3,700 이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최우선 변제는 출제를 했다 하면 무조건 얼마의 범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 줍니다. 아까도 정리했고 상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 한가운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봐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다른에 동그라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권을 갖춰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 준다. 2분의 1의 줄을 딱 끊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택과 똑같은 부분이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뭐가 차이 난다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단어는 5번 존속기간, 1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아까 했던 주택임대차는 오전에 했던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얼마였죠? 2년을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상가는 봐요. 제일 밑에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1년이구나. 다만 임차인은 이때 임차인을 임대인은 이라고 문제 냅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 출발을 합니다. 자,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지금 몇 년? 1년. 자, 그런데 1년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여기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죠. 여기에 건물 주인이 갑입니다. 세입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이 상가를 얻어서 호프집을 합니다. 왜 호프집을 할까요? 잘 될 것 같아서 또는 제가 호프를 좋아하니까 호프집은 상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뭐 30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기간을 얼마로 본다고요? 1년으로 본다. 이랬다고요. 자, 그럼 1년 만에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호프집을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좀 아십니까? 좀 잘하는 사람은 뭐 시설비가 한 1억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1억을 투입해서 영업을 하다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이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권리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 나 더 있고 싶다라는 권리가 지금부터 따라옵니다. 몇 년을 더 있을 수 있다?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갱신요구권이 따라오고 이 상가는 주택에 비해서 비교적 기간을 보호해주는 게 비중이 더 큽니다. 왜? 영업기간을 보호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1년으로 하되 오른쪽 갑니다. 2번 135페이지 갱신요구권이 있다. 지금 나오잖아요.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사이. 자, 1개월의 동그라미. 아까 주택은 요거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셔야 된다고.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옆에다 하나 적죠.
거절 사유 이렇게 적으면 더 편하죠. 자, 기본적으로 1년을 보기 때문에 1년 만에 나가라 하면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있고 싶다라는 권리가 있다. 그 더 있고 싶다라는 권리를 갱신 요구권이라 부르고 얼마 동안 더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지 제외하고 시험에 이렇게 되면 11년 돼버려요. 그래서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건물주인,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하는데 기역부터 이형까지 8개입니다. 거기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냈죠. 3기의 차임. 아까 주택은 몇 기? 2기였어요. 그래서 주택은 2자로 논다면 상가임대차는 3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가임대차를 삼가임대차 보호법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 3년, 3으로 갑니다. 3. 3개의 차임이 연체되면 또 서로 협의하여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1번 같은 경우 석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 10년 동안 더 하고 싶소. 이 말은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방금 설명했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동그라미 전체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합니다. 이거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면 11년 된다 그랬잖아. 그죠? 10년도 중요하고 포함도 중요해요. 자, 그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그러면 10년 동안 인정을 하되 한 푼도 안 올려주고 10년간 있어라. 이거는 좀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표시했죠. 환산보증금 이내 이 범위 내로 들어간다면 상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분의 5,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은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20억이라도 이거는 인정해주는 거니까 갱신요구권에서 범위에 들어가면 5%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인정이 되면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6번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자, 법정갱신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죠.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서로 말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갱신이라는데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주장하면서 당장 보증금 내놓으시오 하면 집주인이 부담스럽죠. 그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임차인은 3개의 차임이 되도록 연체했다면 이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4번 차임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주택하고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액 올리고자 할 때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가 얼마지요? 5%. 아까 주택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다고. 20분의 1도 5%죠. 이 법을 만드는 놈들이 그냥 5% 하면 될 걸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지금 100분의 5. 딱 같은 말들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6번 임차권 등기 명령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임대차와 내용이 동일하다. 그렇잖아요. 동일해요. 어떤 거?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지방으로 발령났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부터 가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으러 오면 대항력이 깨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여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뭐는 인정해준다. 대항력은 인정해주겠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7번 그래도 별표입니다. 권리금의 보호제도입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주택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또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일단 별표 딱 찍어놓고 권리금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뭐 영업 노하우, 시설비, 비품 이런 것들이 권리금인데 자,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이란 동그라미 놓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갑이 집주, 건물주인, 임대인, 을이 임차인, 호프집을 하고 있다 그랬죠. 한 3년, 4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죠. 병에게 내가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 병을 신규 임차인 이렇게 부르니까 권리금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니까 건물 주인은 전혀 관계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권리금 계약인데,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임차인이 한 4년쯤 했겠지, 권리금을 받고 병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자기가 영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점포 뺏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려는데 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었는데 지금 월세를 900 주시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죠.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면 누가 손해를 본다?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임대인은 이런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사실은 그죠?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어떤 거? 여기 건물 주인이 딱 보니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영업을 잘해야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올 거잖아. 그죠? 근데 노숙자 같은 사람이 다 옵니다. 저 사람이 호프집을 해서는 월세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은 맞지만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영업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구분되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크게 못 묻습니다. 이게 법이 막 갑자기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말은 맞겠지만 현실적인 게 좀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기억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별표. 임대인이 건물 주인이죠. 임대 제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6개월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리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지.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오른쪽에 가면 박스 하나만 합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건물 주인이 당신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권리금 얼마 줘야 돼요?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B, C, D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 봐요. 그 박스 밑에 니은.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그 낮은 금액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바로 밑에 띄것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3년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내려갑니다. 큰 2번 권리금의 보호제도입니다. 기억,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유? 제일 밑에 A, B, C, D. 이것도 상식이에요. A,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월세 잘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 말은 맞지만 사람 딱 보고 이 사람 잘 낼 사람, 못 낼 사람 알기가 쉽지 않죠. 그 법조문이 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B 하나 더 읽을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뭐 어떤 사유도 아니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옷 입는 거 보니까 옷이 너무 노숙자 옷이네. 그러면 난 거절하겠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 더. C.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두 사람이 계약을 하기는 하되 이 점포가 영업이 안 돼서 중간에 쉬었는 모양이죠. 1년 6개월 동안 점포를 비워놨다면 그거 건물 주인이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다면 그때는 거절해도 된다. 왜? 건물 주인이 자기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가볍게 확인하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138페이지 별표. 그럼 이런 권리금들이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 기억,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줄 것입니까?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옆에 뭐라고요?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 여러분 홈플러스 들어봤습니까? 이마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대규모 점포는 지금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홈플러스나 백화점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형 점포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도 줄곧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가가 국가 소유입니다. 또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국유공유라고 부르는데 상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가보셨나요? 지하철역에 쫙 있는 상가들 그거 지하철 공사 또는 서울시하고 계약하는 거죠. 이런 점포들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대료변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토큰 박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토큰도 사고 팔고 간단한 뭐 담배도 팔고 하는 뭐 복권도 팔죠. 그런 점포들 그거 국가 공유입니다. 서울시에서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분양했거나 이런 것들 국공유인 상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 적습니다. 재래시장은 보호. 그 위에서 둘째 줄 박스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대형시장으로서 보호가 안 되었는데 이제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해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거기 줄 하나 꺼십시오. 박스 위에서 둘째 줄에 다만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원래 전통시장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인정해 주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기억 국토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니은 국토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고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이 점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었는데 갑자기 900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이건 무리다라는 거 아시겠죠? 월세를 3배나 더 들어오면 못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건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이 점포는 월세가 900만 원짜리 점포였는데 당신한테 뭐 코로나도 있고 IMF도 있고 그래서 300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정상으로 900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900이 영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포가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권리금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있어야 이거보다는 많이 높네 장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고시하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국의 상가에 대해서 국토장관이 여기는 월세가 어느 정도짜리 권리금 얼마짜리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법은 그래 만들어 놨어. 국토장관이 기준을 고시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8번 내려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표준계약서. 자, 법무부 장관에 동그라미 놓고 국토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정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차임의 연체와 해지 그래도 중요하니까 별표 딱 하고 출자 씁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봐요. 3기 자꾸 나오잖아 지금 그죠? 3가 임대차 보호법 기각입니다. 그리고 10번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상가는 내용이 달락달락하죠. 왜?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아까 주택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면 이거 세입자가 고쳐야 되느냐 건물 주인이 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상가에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내용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공부해 보시니까 느낌이 왔습니까? 주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례, 판례 등을 공부하셨다면 이 상가는 간단하잖아, 그죠?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들을 크게 강조한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시험도 계속 올라옵니다. 상가 임대차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경매 실무로 접어들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